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행정론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12장 전달 체계인데 이 전달 체계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세 문제가 나오는 곳이다. 자, 물론 이제 18회 때는 또 나오지 않은 적도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 잘 정리합니다. 먼저 전달 체계 개념 봐보세요. 사회복지의 조직적 환경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거기서 공적, 그 다음에 사적, 거기 이제 공적, 사적 밑줄 그어보세요. 자, 공적, 사적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이 공적은 공공기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적은 민간기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공공 민간기관 모두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들의 그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을 전달 체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전달 체계 분류 봐보세요. 먼저 구조 기능적 차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운영 주체적 차원으로 되어 있죠. 자, 구조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할 때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나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기준도. 자, 구조 기능적 차원으로 나눌 때는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 그리고 운영 주체적 차원으로 때는 공공이냐 사적이냐, 즉 사적은 민간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행정 체계, 구조 기능적 차원 봐보세요. 행정 체계는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 이제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도 있는 거고 행정 체계, 그 다음에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도 있는 것이죠. 자, 집행 체계는 전달자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다. 최일선에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집행 체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 공부할 때 제가 유지 관리보다 서비스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잘한들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보다 서비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 체계보다 집행 체계. 그래서 그 집행 체계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읍면동과 같은, 그래서 읍면동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곳이죠. 자, 거기에 기초법 대상자 간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이제 일선 각 부서에서의 실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담당 부서 담당자, 이게 이제 집행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거기 구조 기능 차원에서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자, 운영 주체는 공공 체계와 민간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달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중에 1번의 국내외 학자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거 말고 그 아래 봐보세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이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가 먼저 전문성. 이 전문성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니까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전달 체계 원칙 중에서.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기준 공부할 때 그때 서비스의 질이 있었죠. 그 서비스의 질은 전문성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전달 체계의 전문성은 서비스 질과 관련되어 있다. 알았죠?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서 서비스의 질은 전문성이었는데 전달 체계에서도 이 전문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오액순장 전문성, 충분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죠?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잘못됐고요. 전문성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적절성이에요. 충분성이라고도 하는데 서비스의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적절해야 한다. 이게 적절성, 충분성의 원칙이고, 자, 적합성은 서비스는 개개의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노숙인에게는 노숙인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혼모에게는 미혼모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적합성의 원칙이고요. 자, 다음 포괄성 봐보세요. 자, 거기 포괄성과 이 통합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 마치 중개자와 중재자를 구분해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포괄성과 통합성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포괄성을 보면 복지 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 거기 다양한 밑줄. 다양한을 다각도의 서비스 또는 이제 종합적인 서비스. 종합적인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다각도의 서비스 또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포괄성이에요. 자, 사람의 욕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자, 다시 한번 포괄성은 뭐냐?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한마디로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그 문제와 욕구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다각도의 서비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포괄성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보니까 일반화 접근, 전문화 접근, 집단 접근, 사례 관리가 나와 있네요. 자, 일반화 접근 보니까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어 주는 거. 자, 그다음에 전문화된 접근은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여러 전문가가 같이 가서 다양한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다뤄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집단 접근은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사례 관리도 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해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해 주는 게 사례 관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결국은. 그죠? 자, 그 포괄성, OX 문장.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한다. 틀렸죠? 네. 자, 전문가 집단이 개입한다. 아까 그 전문화 접근이나 뭐 이제 집단 접근에서 전문가들이 뭐 그 각각 다른 전문가들이 한 사람의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팀이 돼가지고 다루어 줬는데요. 자, 전문가 집단이 이제 개입하는 것은 맞는데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다양한 욕구 중에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지속성은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속성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통합성 봐보세요. 우리가 포괄성하고 통합성 구분하라고 했는데 통합성은 거기 보면 비파편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편성. 파편성은 분절성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이제 단편성으로도 되어 있는데 단편성.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통합성은 뭐냐? 통합성은 여기다가 안일비자를 딱 붙이면 돼요. 비파편성, 비분절성, 비단편성. 알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통합성이에요. 자, 그러면 파편성, 분절성, 단편성이 뭐냐? 그죠? 얘들은 같은 거니까. 이게 아닌 게 이제 통합성이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거기 제가 음영 박스로 단편성 설명해 놨는데 하나의 전달 체계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급여가 저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 도움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호 연결이 부족하여서 문제 해결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 자, 다시 한번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의 전달 체계, 하나의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는 도움은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연결이 부족하대. 거기 연결 부족.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네요. 또는 협조하지 못하는 거, 협력하지 못하는 거, 기관 간의 협력을 못하거나 부서 간의 협조를 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간의 연결이나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파편성이에요. 또는 단편성 또는 분절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니까, 이게 아닌 게 통합성이니까 통합성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성은 얘는 협조시키는 거예요. 협조. 부서 간의 협조, 기관 간의 협력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간의 연계시키는 것이 바로 통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성하고 다르죠. 포괄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포괄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통합성 봐보세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 그거 동그라미. 연관시킨다.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 책임자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 장소들이 지적으로 서로 가깝고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 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 그리고 협조. 그죠? 자, OX 문장 봐보세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계를 시키게 되면 중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정자 기억나세요? 조정자 사례 관리자였는데 사육사 역할 중에서 그게 바로 이제 연결하면서 조정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정자였죠. 그죠? 그러면 서비스의 중복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됐죠. 그러니까 통합성이라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니까 이거 포괄성인데 그러면 안 되죠. 거기 그냥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 체계를 개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중복시키는 거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전달 체계 개편 전략과 관련해서 그 길버트 하텔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죠? 정책론에서. 자, 그 다음에 거기 평등성 봐보세요. 모든 복지 수혜 대상자가 성별, 연령, 지역, 종교, 지위, 소득과 관계없이 세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평등성이고. 자, 책임성. 책임성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 어떤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책임, 전문가에 대한 책임,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책임성을 달성했느냐의 여부는, 그 말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도입니다.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게 서비스를 이행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효율성 뭐예요? 지난 시간 제가 우리 논리 모델을 설명했지만 효율성은 효과성에다가 비용까지 본 것이 바로 효율성이에요. 그죠? 아무리 효과가 높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 안에는 효과성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비용까지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 달성도인 이 효과성, 그리고 그것에다가 비용까지 보고 있는 이 효율성, 이게 바로 이제 책임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용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이게 바로 이제 책임성이 결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고객. 그죠? 고객의 이용자 요구나 불만을 파악하는 거. 즉 이용자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용자의 의견 개진도 하나 적어보세요. 의견을 개진하는 거. 의견 개진하는 거. 이게 바로 책임성이에요. 알았죠? 책임성. 자, 그 다음에 접근성인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 용이해야죠. 당연히. 자, 근데 서비스 접근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결여나 부족,
정보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리적 장애, 그 다음에 심리적 장애, 자신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 수치감. 자, 그다음에 선정 절차상의 장애. 그죠? 클라이언트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자산 조사의 엄격한 적용,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다음 이제 자원이 부족한 경우, 금품이나 상담자가 부족한 경우. 상담자가 부족하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서비스 이용 비용.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 비용을 받게 되면 재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정 접근성.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없으면 서비스 이용 비용을 낼 수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접근성의 장애 요인에는 지리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그죠? 거기 공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또는 정보 또는 이제 재정상의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에 해당되었었어요. 관련되어 있었으니까. 자, 전달 체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의 장애 요인을 줄여야 한다. 맞죠? 서비스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달 체계 개선 전략입니다. 아까 한 가지 우리 포괄성을 이루는 방법에 아까 일반화 접근, 그 다음에 뭐였죠? 전문화 접근, 집단 접근, 사례 관리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걔는 포괄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했지만 이 통합성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이제 여기 또 나옵니다. 서비스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전략이에요. 자, 원인. 일반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처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서비스의 비연속성 그리고 파편성의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통합이다. 자, 서비스의 비연속성. 서비스 관계망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나 한정된 자원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생겨나는 갭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 파편성 서비스의 중복과 조정, 위치, 전문화와 같은 조직적 특성과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어떻든 이제 서비스의 비연속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파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의 통합성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서비스의 통합은 두 가지 유형이 있네요. 완전 통합과 단순 조정의 방법이 있다. 근데 서비스의 통합을 말할 때는 완전 통합의 방법보다 단순 조정의 방법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합 방법들이에요. 통합성을 증진하는 방법들. 자, 첫 번째 종합 서비스 센터입니다. 하나의 서비스 분야를 두고 그와 관련된 복수의 서비스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원스톱 서비스. 복지관, 종합복지관이 대표적이죠. 종합복지관이. 복수의 서비스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거. 종합서비스센터. 자, 그 다음에 단일화된 인테이크. 자, 인테이크는 접수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거예요. 인테이크 창구 단일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도록 전달 체계 내 조직들이 인테이크를 전담하는 공동 창구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서비스센터 다음으로 집중화의 강도가 높은 서비스 통합 전략이다. 그죠? 우리 그 사회복지 129 번호가 있어요. 129번. 우리 119가 있잖아요. 119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는 129가 있는데 129 보건복지 콜센터 거기 전화를 하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또는 이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는 그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자 하면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그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또는 부서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테이크 창구의 단일화와도 또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은 제가 실천론에서 맨 처음에 이제 접수할 때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천 과정론에서 우리가 접수 그다음에 마지막 평가 종결 물론 사후 관리가 있긴 하지만 의뢰는 두 군데가 있었죠. 접수에서도 의뢰가 있었고 종결에서도 의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에서 거기서 의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왔는데 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인데 이분이 실제 우리 기관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우리 기관에 맞지 않는 분이다. 그럴 때 사회복사는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 기관이 아닌 이제 그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합적인 정보 의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들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클라이언트의 교환이나 서비스 간의 연결 목적으로 정보와 의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자, 사례 관리, 조직들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도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그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결해 주었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트래킹, 클라이언트의 행적, 서비스 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의 경로와 행적을 추적해서 정보를 알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거. 자, 이 활용을 좀 설명하면 뭐냐면 이제 지금 총 20명인데요. 여기서 X는 뭐냐면 비표적 인구입니다. 비표적 인구는 지금 20에서 5 빼면 15명이 비표적 인구예요. 자, 동그라미는 표적 인구입니다. 여기는 5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상형이에요. 이 활용은 그 개념 봐보세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표적 인구가 적절히 서비스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비스에 표적 인구 5명이 딱 5명만 받아. 서비스에 접근해서. 그러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지 못하고 가령 이런 경우나 또는 이런 경우. 지금 이런 경우가 서비스의 과활용이에요. 과활용이고 그러면 여기가 이런 경우가 서비스의 저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과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한 거예요.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되는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할 때 이걸 서비스의 과활용이라고 해요. 근데 서비스의 저활용은 표적 인구가 5명인데 3명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죠. 이게 서비스의 저활용. 그러니까 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을 못할 때 이걸 서비스의 저활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서비스의 저활용은 표적 인구 중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발생 시에. 자, 그다음에 서비스 과량은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하여 나타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접근성을 개선하여 서비스 활용을 증대시키는 전략. 아울리치. 찾아가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자, 그다음에 홍보, 알려주는 거죠. 정보 및 의뢰.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니까요. 서비스의 조직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웃리치인데 아웃리치는 출장 서비스, 대외 추적이라고도 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웃리치는 통합 방법이 아니라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다음 중 통합성을 증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이 접근성, 이 아웃리치를 여러 번 시험에서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웃리치는 통합성을 증진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그죠? 일단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사회보험에서 보건복지부,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조직인 공단,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인 것은 2개죠? 아니 3개죠? 5대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다음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산재와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부처입니다. 이 공공부조 보건복지부 직할에 지방사무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소속의 지방도시, 시도 시군구를 통해서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이 되죠. 자,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일반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중앙정부조직이 시도 시군구를 통하여 실제 서비스 전달을 주로 민간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 맡고 있어서 일단 공공과 민간 조직 전달체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공공행정체계가 민간행정체계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우리가 이제 운영주체적 차원에서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는데 사회복지행정은 다 공공, 민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공부했던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되었죠. 거기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 보장기관이 수급자 선정 및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던 복지사업 정보, 지원 대상자의 자격, 이력 정보를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서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에요. 거기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행복이음 밑줄. 거기 가로에 행복이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범정부라고 해도 맞아요. 알았죠? 행복이음 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 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범정부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추진 경과에 보면 OX의 문제에 보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범정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자료, 수급 이력 정보들을 연계하여 정확한 사회복 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 복지 업무를 처리,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래 추진 경과 보니까 2010년 1월 행복 이음이 먼저 구축이 되었죠. 우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 필요 없고 2013년 당시 16개 전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서 개인별, 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중복, 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 처리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완전 개통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희망복지 지원단인데 희망복지 지원단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 단위 통합 서비스 제공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 바로 희망복지지원단이에요. 자, 설치 운영은 2012년 시군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보니까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 단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 나와 있는데 뒤로 넘기면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지역 보호 체계 운영, 읍면동 복지 사업 지원 관리 뭐 이런 일들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으로 가야하는데 13장으로 가볼게요. 마케팅과 홍보입니다. 보통 이제 한 문제가 그간에 나왔었는데 보니까 지금 19회 때 두 문제, 20회 때 한 문제, 21회 때 세 문제나 나오고 그 다음에 22회 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 이제 한 문제만 그간에는 나왔었는데 지금 조금 더 문제가 출제되는 기도 하고 있는데 그죠?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마케팅 개념,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기본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 성취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그죠?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입하도록 격려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자, 근데 마케팅 개념 확장. 자, 비영리 마케팅.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이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관리, 서비스 개발 전달, 비용, 홍보, 자금 확보 등에 있어서 영리 조직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조직 간에도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 OX 문장에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다 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비영리 마케팅의 특성 뭐냐? 먼저 이윤추구보다 조직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에 주안점을 둔다는 거. 자, OX 문장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틀렸죠? 자, 그다음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서 조직이 얻는 이익은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서 교환되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오히려 비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비영리 조직은 결국 사회복지 조직이 바로 이제 비영리 조직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명확하지 못하거나 그 효과를 단기간에 잘 인식하기 어렵다. 자, 제공되는 서비스는 인간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영리 마케팅에서 소비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렇겠어요? 비영리 조직은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영리 마케팅에서는 물론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제공되는 서비스는 인간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표를 보면 요즘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비영리 마케팅이 조금씩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또는 비영리 마케팅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지금 안 나오던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핵심 이론 노트에다가도 이번에 이 부분 좀 보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핵심 이론 노트 정리되어 있는 것이랑 같이 기출문제랑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거기 영리기업의 마케팅, 비영리주의 마케팅 그 표 있잖아요. 그죠? 영리기업 마케팅은 표적 시장이나 사회에 이익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주목적이 뭐예요? 이윤 창출이죠, 여기는. 그죠?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비영리 조직 마케팅은 이윤 추구보다 표적 시장과 사회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자, 영리기업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것으로 투자에 대한 이익, 판매, 보고의 형태로 진술. 자, 비영리 조직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재정적인 이슈를 넘어서 다양하다는 거. 자, 노력의 초점. 영리는 표적 시장이 원하는 필요한 대량 마케팅. 제품 시장 내 고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비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 비차별적 마케팅. 대량 마케팅. 이것보다 더 세분화한 것이 세분화 마케팅이에요. 표적 시장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분화된 것이 틈새 마케팅이에요. 틈새 마케팅, 세분화 시장을 더 세분화해서 보다 적은 규모의 소비자 집단을 의미한다. 그것보다 더 세분화된 것이 바로 미시적 마케팅, 원톤 마케팅입니다.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다. 그걸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장 포지셔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시장 포지셔닝, 세분화되고 표적이 된 각각의 집단을 명확하게 지배하는 것. 즉, 표적 시장의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고 고객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켜주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전략이 바로 시장 포지셔닝입니다. 그게 나온 적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마케팅 실행 평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번에 시험 나온 것은 우리 단원배 역대 기출문제집 해설 보면서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홍보를 봐볼게요. 홍보에 보면 마케팅 기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아래 DM, 다이렉트 마케팅. 요건 지금 우리 시험에 이제 뭐 다이렉트 마케팅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DM으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그 편지를 잠재적 후원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기부자나 잠재적 후원자 등에게 사회복지기관의 현재 운영 상황이나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죠. 그죠?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은 방송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익연계 마케팅 여러 번 나왔죠. 행정론에서 15, 16, 22회, 지역복지에서 10, 12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니까 상호이익을 위해서 기업이나 브랜드를 사회적 명분이나 이슈에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마케팅 도구입니다. 공익적 이슈를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마케팅적 측면이 강하다. 그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직영하는 대형 할인 매장이나 전자대리점 등과 연계하여서 영수증을 모아서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금으로 돌려주는 방법. 공익연계 마케팅. 기업은 이제 거기 이번에 아까 기업은 이런 자신들의 브랜드를 사회적 명분이나 이슈에 전략적으로 연계시켜서 이미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이게 이제 시험에 20회 때 나오고 22회 때 또 나왔네요. 고객을 찾을 수 있는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통은. 그다음 이제 프로모션인데 판매 촉진, 판촉. 서비스의 유용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제품의 유익함을 전달하는 과정. 개별 고객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후원자의 개발이나 기존 후원자의 관리, 잠재적 후원자의 개발을 위해.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욕구, 그 밑줄 그어보세요.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얘 두 번째 봐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A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사회복지사에게 본인들의 자녀와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그 욕구를 사회복지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욕구에 맞게끔 사회복지사들은 월 1회 아동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들을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한 거예요.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기금 확보 효과, 그죠? 후원자로서 기금 확보 또는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입니다. 사회 마케팅은 5회 때 한번 나오고 12회 때 나오고 22회 때 이번에 나왔어요. 지역사회를 위해 거기 보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 중요한 거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 거기 밑줄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법이다. 대중의 각성과 참여를 촉구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 운동, 금연 운동, 아동학대 방지 운동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 마케팅이에요. 자, 거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자, 이게 22회 때 처음 나왔네요. 기관을 찾는 이용자의 개별 정보, 즉 명단과 주소, 프로그램 이용 횟수와 시기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서 복지기관의 기부나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에 활용하는 거. 자, 이벤트는 나온 적은 없지만 이벤트. 그 다음에 ARS 모금, 즉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를 걸면 통화당 일정 금액의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화요금에 부과되어서 전화요금과 함께 기부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14장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가 나와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냐면 이 평가제 우리 시설평가제도가 이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책임성 사회복지구직은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와 기관 혹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같이 조직 내부에서의 책임성과 함께 조직과 외부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 책임성이 뭐냐? 사회복지 조직에서 책임성은 뭐냐? 결국 위임받은 바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원칙이 됩니다. 즉 사회복지 전달 책임은 사회복지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고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또 의미한다.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시한다. 그죠? 권한의 원칙이나 영향력의 정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자, 효율성에 관한 설명에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그럼 맞아요. 효율성도. 근데 OX 문장. 책임성 이행 측면에서 효율성을 배제한다. 틀렸죠. 효율성, 효과성 모두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정부 및 재정 자원 제공자,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전문가, 클라이언트 등의 책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성의 기준은 이게 10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명문화 기준이 있고 즉 명문화된 법규에 충실했느냐의 여부를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의 추궁 기준으로 삼는 거. 사회복지 행정이념 전제. 사회복지 행정이념은 사회의 가치 지향과 국가 및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공익을 기준으로 고려하는 거. 이게 목차 차원에서 나왔었어요. 목차 10회 때. 명문화된 기준, 사회복지 행정 이념 전제, 그 다음에 공익 기준 고려, 그 다음에 고객 요구 반영. 이게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면, 책임성에 영향 미치는 것에 먼저 내부적 요인 봐보세요. 이건 좀 읽어보세요. 그래도 사회복지 조직에서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서비스 다양성은 다양한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기술이 복잡하게 되어서 수행성 성과와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 내부적인 대책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이 강조되고 사회복지 기관들이 철저한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정당성의 확보와 함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외부적 요인,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공급 주체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 기관의 비효과적인 형태, 비민주적 운영 사례나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의혹이나 모금에 대한 행정비 과잉 지출 등이 지적되고
되어 왔는데 이 비효과적 형태를 문제 삼는 세력이 등장하고 사회복지 공급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변화에 이제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민영화 경영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민간 위탁 운영 비중 증대로 위탁받은 법인들이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보다 정부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사회 형태가 타율적이고 정보 의존적인 경우가 많다.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는 재량권과 통제 균형, 외부의 책임성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통제, 전문적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재량권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행정가들의 요구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정보 개방이죠. 결국은 정보 공개, 그다음에 주민 참여, 그다음에 이제 행정 통제. 거기 그 동그라미 2번에 OX 문장 보면 결국 이제 이게 응용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읽어볼 필요성은 있어요. 여기 쭉. 알았죠? 이거 지금 제가 같이 읽어드렸는데 사실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그 OX 문장 봐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를 미공개한다는 말이 안 되죠. 공개하죠. 자,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 수립을 위해 주민 참여 제도를 시행한다. 맞죠? 주민 참여. 그 다음 이제 행정 통제, 그 다음에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의 균형. 외부 통제는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 의한 통제. 내부 통제는 내부 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 체계적 평가 제도의 확립. 이 매몰 비용은요, 거기에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사론에서 이제 매몰 비용 효과 설문조지 작성에서 이걸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죠? 네, 사회복지 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 요구를 작용한다.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도 그만큼 커진다. 거기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의 분야에 대해 투자했던 시간,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못하는 문제.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나왔던 것이니까 그냥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 기관 평가. 이 시설 평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한 문제이기도 해요, 여기가. 지금부터가.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사회복지 기관 평가, 즉 시설 평가인데 사회복지 기관 조직 전체의 질적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통해서 수준이 낮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수준이 낮은 기관들을 평가 기준만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미 서비스의 질이 높은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기관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열 유도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낮은 떨어지는 그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이 평가 기준만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았죠? 평가는. 그래서 거기 평가의 목적은 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 효과에 서열화를 유도한다면 틀렸죠. 기대 효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겨보세요. 평가 원칙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밑에 내려와 보면 거기 기본선 확보 원칙 한번 봐보세요. 평가 원칙에서 최고의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자, 평가 유형.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나와요. 그대로. 겹치는 부분이에요.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론에서. 그래서 거기 OX 문장만 한번 봐볼까요? 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하는 거죠. 기준행동 이쪽에 보니까 효율성에 관한 설명,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 비율을 파악한다. 자금, 비용, 그죠?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관련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입 분석을 실시한다.
비용 편입 분석은 효율성 평가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봐보세요.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도입된 건 1997년이에요. IMF 때. 그죠? 그때 1급 시험도 이때 같이 도입됐다고 했어요. 사람도 평가하고 시설도 평가하고 1급도 평가한다. 사람도 평가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자, 법으로 도입된 건 97년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 시행된 거, 실시된 건 99년이에요. 그래서 거기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맞는 거예요. 알았죠? 시행은 99년인데 그 OX 문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에 거주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거주시설은 이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인이라고 하는 생활인. 이용시설을 이용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인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에는 생활실현에 한해서 이제 뭐 한다라고 이렇게 바꿔야겠죠. 넘겨보세요. 이제 법적 근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이거 규정 다 알아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평가하네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네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결과를 공표하네요. 다 알아야 돼요. 그 하나하나. 시설의 감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네요.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를 또 할 수 있네요. 예, 거기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 OX 문장,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한다고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했는데 그 보건복지부 령은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으로 와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3년마다 동그라미. 옛날에는 3년마다 1회 이상이었는데 1회 이상을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은 법 제43조의 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 기준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네요. 누가 평가 기준을 누가 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네요.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그다음 이제 그 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이죠. 요게 이제 13회 때 한 문제로 나왔었고 20회 때 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시설 이용자 인권, 시설 환경, 시설 운영, 시설 안전관리, 시설 인력관리 다 시설이네요. 그럼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과정 및 결과네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저 기준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해서 마케팅 역량은 들어가 있지 않죠. 시설 규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집어넣어서 틀리게 나온 거예요. 알았죠?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한계점, 개별 사회복지기관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 이제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있고 평가 이후에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사후관리 지원체가 미비하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장이에요.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환경은 일반 환경과 업무 환경으로 나뉜다. 제가 우리 조직이론 공부할 때 정치경제이론 공부할 때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두 가지 자원, 그걸 어디로부터 얻는다? 업무 환경으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다뤘는데 그 일반 환경 보면 한 사회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동, 정치, 법, 문화, 경제, 테크놀로지 수준과 같은 거시적 사회 환경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환경은 바로 이러한 업무 환경 요소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복지 조직에 대해 비록 간접적이지만 막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자, 일반 환경 조건들 다시 한번 경제적 조건. 그 다음에 경제적 조건은 이제 그 지역 이런 경제 상태, 국가나 지역사회 경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경제적 상황은 지금 서비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공급량이나 수요량에. 그래서 거기 OX 문장 맞는 거고 인구 사회학적 또는 사회 인구학적인 조건인데 연령이나 성별 분포, 가족 구성 형태, 인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인구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의 차이 등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문제와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맞고 문화적 조건,
그 사이의 전반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정치, 법적 조건, 정부의 정책 관심의 소재에 따라 복지 조직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점,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법적 규제가 사회복지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하는 데 준수해야 할 많은 조건들을 규정하고 통제한다.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적 조건, 사회의 기술적 진보나 변화가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 자, 이건 지금 일반 환경, 거시적인 일반 환경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과업 환경, 업무 환경이라고도 하고요. 작업 환경이라고도 하지만 어떻든 이제 과업 환경, 업무 환경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 조직이 자원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조직과 특별한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하는 집단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재정자원 제공자는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재정을 주는 제공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재정을 주는 곳은 거기 중앙정부, 지방정부, 후원자, 유료 이용자, 법인 등이 되겠고, 합법성과 권위를 제공해 주는 곳은 그거 보니까 1번 마지막 기억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정부, 전문직협회, 의회, 운영법인, 시민단체 등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그 니은에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기도 하고요. 클라이언트 제공자는 우리한테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곳들입니다. 학교나 경찰이나 청소년 단체나 교회나. 이제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는 지역사회에 있는 타 전문 기관을 얘기해요.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전문 기관. 그래서 거기에 기억해 보니까 전문 기관인, 즉 복지 조직은 자체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인 다른 단체의 보충적 서비스를 의뢰한다. 자, 조직이 산출한 것을 소비 인수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얘기해요. 서비스 이용자, 클라이언트 자신, 가족, 지역사회, 국가 다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하는 조직들, 지역사회의 자원과 클라이언트 확보를 위해서 복지 조직과 경쟁하는 다른 조직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다른 기관과의 경쟁 고려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하센펠트 또는 하센필드가 주장한 사회복지 조직의 종속관계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목차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제 권위주의적 전략, 경쟁적 전략, 그 다음에 협동적 전략, 방해 전략. 그게 4가지. 권위주의적 전략은 조직이 정확한 행동을 하도록 권력을 사용하고 이들의 행동을 권장하거나 보상하지 않으며 여러 조직들 가운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 이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금과 권위를 관장하는 정부기관들은, 즉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이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장점은 조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외부 조직이 교환 조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전략은 우세한 위치의 소수 조직에만 한정되고 명령 수능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비록 명령에 대한 수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치고 많은 문제가 있다. 자, 경쟁적 전략. 다른 조직과 경쟁하여 세력을 증가시켜 서비스 질과 절차, 행정 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이 전략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외부 환경에 분산되고 있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적 자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높여주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쟁적 전략은. 단점은 성공률이 높은 클라이언트만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이제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조직과의 경쟁에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크리밍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과 낭비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 협동적 전략은 과업 환경 내 다른 조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조직이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불안감을 해소시키게 하는 거. 협동하는 거에는 계약도 있고 연합도 있고 흡수도 있다. 계약은 두 조직 간의 서비스 교환을 위한 협상된 공식, 비공식적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연합은 복지자원의 혜택과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슷한 입장에 있는 여러 복지기관이 공동이익을 위해 상호 제휴하는 전략이고, 흡수는 과업 환경의 주요
구성 조직들의 대표자를 조직의 지도층이나 정책 수립 기구에 흡수하여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방해 전략입니다. 경쟁적 위치에 있는 복지 조직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의도적으로 그 이제 뭐 상대 조직의 양보를 얻어낸 권력 관계와 종속 관계를 바꾸려는 것인데 일시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그죠? 권력을 잃은 사람이나 빈민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서 사회복지 조직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일시적으로 얻은 이득을 상쇄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문제가 어떻든 3번 나왔으니까요. 3번 나왔던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면 이제 되는데 거기에 OX 문제 보니까 하센필드가 주장하는 조직환경 대응 전략이 아닌 걸 고르시오. 답은 전문화 전략이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차 정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협동 전략에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계약과 연합과 흡수도 이 협동 전략의 이제 3가지 형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론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제론이 이제 남았는데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마지막 하나 영역 남았는데 이 법제론은 공부하기가 오히려 보면 용이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 첫 강의에서 법제론 맨 처음 부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히려 법제론을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딱 한 개를 정해놓고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17개, 18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행정론 마치고 다음 시간 법제론에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